네, 안녕하세요.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개인 회생 그 파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언제 회생 파산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재개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정말 이거를 잘 이용하시면 재개하실 수 있는 분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재기가 힘든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언제 회생 파산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보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그 형사처벌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도 내 일단 사업을 금융권에서 좀 빌리는 경우에는 유지해보고자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마지막에 않는 돈을 것 빌리시는 같아요. 경우가 왜냐하면 다 있거든요. 신용평가 하시고 일단 이러고 하기 금융권에서 때문에 빌리는 특별히 경우에는 제가 봤을 사기적인 때는 크게 방법으로 문제가 하지 되지 않는 않는 것 이상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다 문제가 안 신용평가 되는데, 하시고 이러고 하기 문제는 때문에 특별히 금융권하고 사기적인 카드 방법으로 뭐 하지 않는 다 신용 뭐 이상 다 보통 문제가 땡겨도 안 되는데 돈이 없는데 현금 문제는 흐름이 막혔을 때 금융권하고 카드 뭐 다 지인한테 신용 빌리는 뭐 다 경우들이 땡겨도 있어요. 돈이 제가 없는데 현금 흐름이 막혔을 때 지인한테 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 그다음에 그다음에 낭비자도 낭비자도 신청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무슨 얘기냐면 얘기냐면 파산은 파산은 낭비자는 낭비자는 안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낭비자가 뭐냐면 뭐 이제 뭐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골프를 많이 가고 내가 사치를 했고 도박을 했고 이런 것들 경우에도 개인 회생은 가능해요. 파산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파산 절차 중에도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사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보전처분 보전처분 준비명령 이런 거 준비명령 이런 거 나오는데 나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않으니까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왜냐면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채무자가 채무자가 재산을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하거나 은닉할 은닉할 때 때 못하도록 하는 못하도록 하는 건데 건데 이런 이런 경우는 경우는 사실은 사실 크게 크게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아요. 않아요. 왜냐면 왜냐면 그럴 것 그럴 같으면 것 같으면 애초에 회생을 안 회생을 안 되잖아요. 이건 되잖아요. 별로 이거 별로 없고요. 없고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개시 결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럼 신청일로부터 시청일로부터 이게 이게 다 다 거의 두 달 내에 두달 다 내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채무자들이 신청할 시청자들이 수 신청할 수 있도록 있도록 기간을 기간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개시 그래서 개시 결정일로부터 결정일로부터 2개월간 2개월간 이의를 할 수가 이의를 할 있어요. 수가 이게 있어요. 왜냐면 왜냐면 채권자 채권자 목록에 내 목록에 빚이 내 빚이 얼마예요, 내 얼마예요, 내 이자가 이자가 얼마예요 쭉 얼마예요, 쭉 적어서 적어서 내거든요. 내거든요. 채권자들한테 채권자들한테 다 보내요. 보내요. 채권자들이 채권자들이 보고서 보고서 이거 안 이거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러면 이러면 받고 이의를 내 받고 내 금액은 금액은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의가 이의가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좀 걸 좀 바꿀 바꿀 수 수 있고요. 있고요. 나중에 변경을 해야 돼요. 채무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채권자 채권자 집회라는 게 집회라는 게 열리고 열리고 뭐 이제 뭐 이제 집행이 집행이 채권자가 직접 채권자가 오기도 직접 오기도 하는데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직접 오는 직접 오는 경우는 경우는 거의 거의 없고요. 없고요. 거의 거의 이제 이제 금융권이기 금융권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의 신청한 이의신청한 것들을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필요한 필요한 경우가 경우에 있거든요.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제 변제 변제 인가가 떨어집니다. 내가 내가 매달 매달 50만 50만 원씩 원씩 갚는 갚는 걸 걸 변제가 변제가 떨어졌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그렇게 갚으면 갚으면 되거든요.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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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꾸준히 내야 내야 되는 되죠. 거죠. 그러면 그러면 전세가 전세가 이제 이제 나머지 나머지 다 다 이제 이제 3년, 3년, 보통은 보통은 3년이에요. 3년이에요. 근데 사정이 사정이 있는 있는 경우 경우 너무 너무 매달 매달 조금씩 조금씩 갚아야 갚아야 되는 되는 경우가 경우가 발생할 발생할 수 수 있는데 있는데 그때는 그때는 5년. 5년.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이자나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면책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생 절차가 완료가 돼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일단 효력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계속 금융권에서 전화가 와요. 빚이 언제 갚냐.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태까지는 빚을 많이 지어보지 않았는데 금융권에서 카드사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개인 회생 신청을 딱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연락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시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시 결정 이후에는 입촉도 못하고 내 통장에 압류 같은 것도 못해. 효과에 나와 있는데 개인 회생재산에 속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 통장을 풀어서 아니면 이제 가압류 안 된 통장에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함부로 가압류나 가처분하지 못해서 사용하는 게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듯이 변제하라고 돈 갚으라고 카드사나 이런 데서 연락을 못해요.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개인 회생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걔네가 그래서 연락을 안 해요. 대신에 물어보죠.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신청하면 사건 번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사건 번호가 이렇게 되고 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나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금융권이 아니라 누구라도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채권자나 금융권에서 이러한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말씀을 하시면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고 확인하면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연락들에게 좀 자유로워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써야 되는 요즘 계좌 없을 때 살기 힘드니까 내가 써야 되는 계좌에 대해서 가압류가 크게 안 들어오니까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이나 이런 세금도 사실 회생한다고 세금이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압류 절차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숨통이 트이니까 일단 신청을 먼저 해놓고 필요한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 일단 신청부터 빨리 하시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렇게 약간 숨통 트이는 좀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렇게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하더라도 이게 막 불리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저당권자, 물권자, 근저당권자 이런 분들은 물론 그 범위 내에서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채권 절차 관련해서 변제 인가 결정일 아니면 폐지 결정 확정일 중에서 먼저 이게 온 날까지는 일단은 집행을 하시면 안 돼요. 요게 끝난 다음에 일단 뭔가 강제 집행이 진행이 돼요. 왜냐면 투자라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변동이 있으면 변제 일가나 이런 거 계획 같은 거 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도 중단이 돼요. 이게 그래서 많이 이제 회생 사건을 잘하시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왜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요, 집을. 아니면 이제 내 집에 다른 이제 다른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중지가 되기 때문에 한 1년, 2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는 거를 어떻게 세팅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잘하시는 이런 신청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개인회생을 하실 때에는 좀 이렇게 거주택 문제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잘하시는 사무실에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공제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꼭 갚아야 된다라는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파산보다 덜 갚으면 안 돼요. 이거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산할 경우에는 그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내 재산을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빚잔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파산할 때보다 개인회생을 했을 때 채권자들이 돈을 덜 받게 되는 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파산보다는 채권자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최저선이 여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소득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공과금, 세금 등 공과금,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 이렇게 내가 최소한으로 살아야 되는 금액이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문화생활 이런 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생계, 그다음에 영업을 한다고 했으면 영업에 필요한 비용 이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은 전부 다 변제하는 데 써야 됩니다. 물론 이게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4인 가구인지 여기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기는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소명을 좀 잘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가용소득 봤을 때 전체 채무 금액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갚고 끝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사정 따라 달라요. 제가 지금 한 건 중에서 자기 일부러 더 높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3년에 맞춰야 되잖아요, 빚을.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높인 경우들도 좀 있어서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더 많았던 건 없었고 50% 정도 갚고 끝낸 사건이 있었고 제일 적었던 거는 10% 조금 넘는 정도 이 정도까지 갚고 끝낸 사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막 개인회생만 있으신 줄 아는데 사실은 개인회생은 되게 일반인들한테 많이 유리한 제도예요. 개인회생이
개인회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1년 4월 10일 이후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15억, 담보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인데요. 보통 예전에는 10억, 5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서 이게 한 10년 넘게 고정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래도 그 회생이나 파산이 많을 것을 예상을 하고 아마 법 개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반대로 15억 원을 이거 지금 빠졌는데 그 담보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을 초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예요. 이거 플러스로 담보가 15억 원까지 있고 그 다음에 무담보도 10억 원까지 있는 경우에는 일반 회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 소득자로서 채무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회생이 됩니다. 예전에는 30억 원이었어요. 근데 일반 회생 같은 경우는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만든 게 그 간이회생입니다. 이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 소득자인 경우에 채무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보통 그 개인회생에 해당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법인 사업자 제외하고 나서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왜 개인회생이 좋냐면요. 그 일반회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대로 내 돈을 쓰지 못해요. 관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허가서를 다 받아가지고 직원 월급 주기 전에 얼마 쓸 거예요, 얼마 쓸 거예요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개인회생은 내가 갚을 돈이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정해지면 그 돈만 매달 같은 날에 입금만 하면 나머지 돈은 내가 자유롭게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아요. 금융권에서 싫어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에서 보셨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이 계획에 따라서 개인회생 그 계획에 따라서 회생 계획에 따라서 갚으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정도 갚으면 법에 문제도 없고 얘가 충분히 얘 경제 여력상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법원이 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돈을 갚으시다가 몇 회 이게 되게 흔해요. 몇 회 정도 한 3회, 4회, 5회, 6회 이렇게 계속 갚지 못하게 되면 통지가 와요. 너 이렇게 안 갚으면 이거 폐지한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지금 내가 10%만 내기로 되어 있거나 전체 금액의 20%만 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갚은 경우에는요. 원래 채무가 다시 살아나요. 다 갚아야 돼요. 이자도 다시 다 갚아야 돼요.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꼭 말씀을 드려요. 이거 꼭 내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 살아나요. 한 번 폐지가 되면 다시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파산은 까다로워요. 왜냐면 채무를 다 날려주는 거잖아요.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갚으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반드시 갚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근저당 설정한 부분, 그러니까 담보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갚으셔야 돼요. 그거는 빼박이에요. 이거는 줄여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배우자, 자녀, 재산 상황을 좀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와이프 명의로 집이 있어요. 그러면 와이프 재산의 부부잖아요. 절반 정도는 보통 적극 재산으로 봅니다. 그 돈만큼은 또 이제 적극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생재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랑 배우자의 거래 관계를 보고 내 돈을 빼돌린 것 같다. 이것도 다 재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다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회생 같은 경우는요. 달라요. 회생 계획이 인가가 되면 채권자들의 권리 변경, 그러니까 면제나 변제, 유예 등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중간에 폐지된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돼요.
대신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거 인가 결정 받는 데만 보통 1년 넘게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불리한 건 또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가만 1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채권자의 동의를 요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금융권에서 야 이거 나 못 받아들여지겠다 이러는 경우에는 사실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금융권에서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렇게라도 빨리 갚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경우들이 아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런 서류들이 있어요. 개시 신청서라는 서류가 있고 채권자 목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현장에 계시고 있는 분들은 뒤쪽에 보면 제가 넣었어요. 한 61페이지 정도에 59페이지 정도에 개인 회상 절차 개시 신청서 넣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가장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너가 소득이 있니? 라는 서류를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보시면 크기가 좀 작아서 넣은 거니까요. 59페이지 정도 보시면 개인위생 절차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 급여소득이고 영업소득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목록 이거 잘 안 해갖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어디에 빚을 졌는지 법원에 다 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개인위생이 되지 만약에 안 내시는 경우에는 그 명단에 속하지 않는 부분한테는 다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재산 목록도 쭉 내야 돼요. 내 재산이 뭐가 있는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 지출에 관한 것도 내야 돼요.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변제 계획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가 매달 얼마를 낼 거고 수입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내셔야 됩니다. 파산 면책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 파산이라는 거는 비영업자, 개인 사업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 가치로 바꿔서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처분을 하는 거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제도예요. 평등해서 다 똑같이 나눠주냐 이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금액에 따라서 안분 비례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은 파산을 하는 경우는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면책은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신청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채무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요. 내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려고 파산 절차를 통해서 재산 빚잔치를 막 했는데 빚이 남았다. 이거 면제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근데 파산 선고만 했을 때는 사실은 불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파산 잘 안 해요. 왜냐? 변호사는 파산을 하면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잘 못해서요. 변호사들은 개인위생은 해도 보통 파산하는 경우는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뭐 후견인, 후견 감독인, 유언 집행자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민법상으로 이런 거 안 되고요. 공법상은 뭐 공무원, 변호사, 국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뭐 부동산 중개업자 이게 돈 많이 만지는 직업들이죠. 공정해야 되고 이런 직업들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상 이사, 사원 이런 거 전체 다 안 되고요. 이사 뭐 이제 한 명에서 뭐 사원 안 되고 이사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파산 선고가 되면 위임 그러니까 이사 그 지위에서 이제 그냥 당연히 이사 지위가 종료가 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피선거권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내가 파산은 해도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나 구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원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기재가 돼요. 이게 그밖에 불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적 자체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파산을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을 때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불이익은 가족들에게 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에게만 한정이 됩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죠. 면책되는 게 중요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빚잔치 끝나고 나면 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위도 보통은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이제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기간이. 복권이라고 해서 파산 이후 면책 신청을 누락했거나 면책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였을 때 선고 이전, 이게 무슨, 이걸 이렇게 좀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쉬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복권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면책 신청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일부만 면책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가 남아 있으면 복권이 그 면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이익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고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복권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들한테 빚을 이제 다 이제 면책 안 된 빚을 다 갚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복권 신청이라는 거를 해서 근데 파산 이전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파산하고 면책은 따로따로 진행하진 않고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놓칠 수가 있으니까 보통은 동시에 신청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신청 먼저 하고요. 불러요. 신문을 해요. 너 어떻게 빚이 생겼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래. 그럼 파산을 선고해 줄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면책이 되거나 아니면 복권이 되거나 이거는 나중에 보통 면책까지 하고 복권을 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나중에 다 빚 정산이 되면 복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차만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얼마나 걸리는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파산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한 번 정도 법원에서 신문 일자를 잡고 법원에 한번 가세요. 그리고 채권자 의견 청취라고 해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있는데 보통 금융권에서 오시는 경우는 없고요. 개인 채권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이거 면책되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산 자체는 보통 그래도 이루어져요. 면책에서 걸리는 거지. 파산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결정 정본이 나오면 이게 동시나 20페이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빚잔치를 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동시에 이거 그냥 열어보지 말고 조사도 하지 말고 그냥 덮자, 그냥 이대로 같이 면책을 하자라고 동시에 파산과 동시에 폐지를 하겠다라는 게 동시 폐지 결정이고요. 20페이지는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내가 이걸 재산을 처분하려고 하면 300만 원이 드는데 이 사람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재산을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 이런 경우에는 20페이지 결정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관제인이 보통 선정이 돼서 파산관제인이 재산 조사를 싹 다 한 다음에 이제 빚잔치를 하시는 거죠. 뭐 부동산이 있으면 이거를 팔기도 하고 아니면 공매에 내놓기도 하고 이래서 좀 정리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분도 계시니까 요 물건이 괜찮습니다. 예의주시 하시면 되게 좋은 물건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파산관제인들이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되게 비싼 가격에 팔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임의거래라고 해가지고 임의로 파실 수가 있거든요. 권한이 있어요. 파산관제인이 이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파산관제인한테 권한이 있는데 이거를 임의 거래를 해서 파실 수도 있지만 이제 야, 이런저런 말 나오는 거 좀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걸 공매로 내놓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재산 정리가 끝나면 이제 면책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복권 신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아무나 되냐? 그건 아닙니다. 채무가 초과되고 지급불능 상태여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즉시 변제가 안 돼야 되고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이거를 법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무가 초과돼야 돼요, 일단. 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일단 많아야 되고요. 지급불능 상태라는 거는 그냥 그러면 뭐가 지급불능 상태로 보냐. 뭐 이제 인터넷 같은 거 보면 최저생활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으면 당연히 지급불능 상태로 보는 거고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그 가용소득으로 부채 변제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법인이 있고 내가 거기 대표이사인데 연대채무를 진 거예요. 근데 연대채무 진 금액이 수십억 원인 거죠. 근데 내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랬을 때 500만 원 가지고 60억을 갚는 게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빚이 만들어진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보긴 해요. 내가 계속 빚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와 내가 연대채무자라서 어쩔 수 없이 큰 빚이 생긴 경우는 보통은 소득이 많아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60억이라는 돈을 갚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연예인 그 윤정수 씨 같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60억인가 70억인가 하는 빚을 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속아가지고 지인의 연대채무를 져가지고 그렇게 빚이 많이 생겼는데 자기 재산을 다 정리를 해도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이고 그 정도 급이면 소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든 빚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갚으려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도 못 갚고 이런 경우들은 보통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인데 회사에서 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경우라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 파산과 동시에 개인 대표이사들이 파산 면책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본인 회사가 안 굴러가서 파산을 받을 거고 나도 채무가 많아서 파산 면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많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빼돌리고 싶어서. 근데 함부로 이렇게 빼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토해내야 되고요.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되게 위기의 상황이 있다. 파산을 신청하고 싶고 법인도 파산하고 싶고 보통 대표이사 같이 하니까 나도 파산하고 싶다. 이럴 때는요.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세요. 최소한 파산은 1년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안정적이에요. 개인 회생하고는 달라요. 파산은 좀 더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빼돌리겠다고 하는 거 엄격한 파산관자인 만나면요. 채무조사 정말 잘하세요. 왜냐면 저희 그 법인 대표가 파산관자인 7, 8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 하고 있는데 보면 엄청 잘 찾으세요. 이거 막 거짓말 변호사 막 이거 거짓말 해요. 근데 왜 회계장부상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파산이나 회생을 고려를 하고 회사가 적용이 어려우면요. 특히 법인의 회계 상태가 굉장히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고요. 재고 관리 엄청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장부에는 다 이제 법인이면은 세무사님도 아시지만 매해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재고 자산이고 뭐고 남아 있는데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만약에 뭐 올해라고 치면 2021년이라고 치면 2020년 재고 자산이 10억이에요. 근데 파산을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재고 자산이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파산이 그게 되겠어요? 파산 면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제 저기라고 사업자라고 쳤을 때 아니 지금 재고 자산이 6억이 더 넘게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파산 면책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6억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로 세금 이슈 때문에 장부가 명확하시지 않은 경우들에는요. 파산 면책이랑 그다음 법인이랑 다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회계 장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 운영하시는 경우에 파산하시는 경우에는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회계 장부를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도 관제인한테 소명을 해야 돼요. 아니면 파산 면책까지 가려고 하면 소명이 안 된 금원에 대해서 별도로
또 채무 조정 같은 거를 내부적으로 해서 뭐 이거는 뒤에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이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그 지급불능 상태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현재 소득은 없지만 경제 활동이 가능한 나이인 경우에는요. 수입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파산 들어오면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너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돈으로 회생을 먼저 하는 게 맞지. 무조건 못 갚는다고 하는 게 맞냐. 이런 취지거든요. 근데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간병을 해야 돼서 도저히 지금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급불능 상태인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넘어가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파산을 하는 거는 면책이 되기 위한 요건인데, 면책을 위해서 하는 건데 불허가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는 경우는 흔히 못 봤어요.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가 있어요. 엄청 흔하게 일어나요. 내 재산을 막 친인척들 이런 사람들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증여든 뭐든 바꾸거나 아니면 헐값에 파는 거죠. 뭐 1억 원인데 뭐 5천에 파는 거죠. 조사 들어갑니다. 그럼 다 이거 면책 안 받으려면 이 돈 토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허가 사유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그러니까 일단은 내 재산은 3억 원이고 빚은 1억 원인데 빚이 더 많은 것처럼 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원이 돼야지 내가 면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 돈에서 갚아야 될 그 1,000만 원 때문에 1,000만 원을 안 갚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제일 많아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보통 도박보다도 무리한 투자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약간 굉장히 이게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한다. 되게 가치가 낮은 위험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여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회생을 하세요. 회생은 안 따지니까. 파산은 이거 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 돈은 그냥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일부 면책되기도 하니까 이런 돈 다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낭비.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술집에 엄청 많이 갔다. 내가 돈도 없는데 뭐 한 달에 쓰는 술값이 1,000만 원이 넘는다. 이거 다 낭비로 보죠.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지나치게 많이 갔다. 해외여행 골프를 아주 한 달에 뭐 엄청 가가지고 한 달에 뭐 500, 1,000 썼다. 이거 다 낭비로 봅니다. 물론 이제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이거 영업행위로 보는 경우에 빠지는데요. 그런 경우 말고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용거래로 거래한 상품, 그러니까 할부로 물건 사놓고 절반에 팔고 4분의 1에 팔고 이런 거 해당이 되고, 5번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파산될 걸 알아요. 나 지금 이제 채무가 훨씬 더 많은 걸 아는데 일부 채권자, 보통 이제 지인이겠죠. 특히 가족 관계, 뭐 장인어른,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 동생 이런 사람한테 먼저 돈을 주는 경우예요. 이것도 면책 불허가 사유예요. 이런 경우 파산관제인이 가지고 오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거 아직 뒤에가 남았네요. 그다음에 뭐 허위로 채권 목록을 작성한 경우, 이런 경우 법원 속이려고 했던 경우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7번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파산 선고를 받기 1년 이내, 그러니까 1년, 그래서 제가 파산 세팅은 1년 정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파산의 원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계기가 있잖아요. 내가 망할 거라는, 이제 더 이상 변제 못할 거라는 계기가 있는데 이거를 없는 것을 믿게 한 다음에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건 금융권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겠죠. 내가 이미 파산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좀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알리고서 돈을 빌린 경우, 마지막 그 돈, 1년 이내 돈은
사실상 면책 재산에서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빚이 발생을 했다. 최근에 내가 너무 급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파산을 하고 싶어요. 지금 도저히 못 갚겠어요. 내가 웬만하면 1년 있다 오세요. 빌린 날로부터 1년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과거 일정 기간, 보통은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받은 사건이 일이 있었을 때에는 보통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보통 기간이 그게 짧은 기간에 계속 파산 면책을 해주면 도덕적 해이도 일어나고 그러려고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파산 면책을 1회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좀 더 엄격하게 보세요. 이 기간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엄격하게 보시는 편입니다. 근데 파산 그러면 아무나 신청하면 되냐? 그냥 내가 그 1년 맞춰서 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회생과 다르게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모든 재산에 압류가 걸리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도저히 1년이란 말씀을 드린 이유도 도저히 갚는 게 노력해도 재산을 처분해도 안 되고 충분히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여부도 요즘 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로 들면 좀 제가 이제 저희 대표님 사건 중에 좀 특이했던 사건이 이 사람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떤 할아버지죠.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매해 이제 매달 연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데 꽤 들어왔던 것 같아요. 100만 원 넘게 들어오는데 그 돈은 다 자식을 주고 용돈 쓰라고 주고 자기는 좀 3천만 원짜리인가 차량을 새 차로 뽑아가지고 다닌 거예요. 빚이 뭐가 생겼냐? 차량 가격인 거예요. 사실은 매달 100얼마 이상의 연금이 들어오거나 돈이 들어오면 3천만 원짜리 차에 돈을 내는 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듣고 좀 감언이설에 속아가지고 파산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은 파산 면책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매달 소득이 있잖아요. 그건 자식한테 주면서 3천만 원짜리 차에 월 할부금을 못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차량을 팔던가. 그게 맞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간혹 이렇게 파산 면책을 하면 빚이 없어진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엄격하신 파산관제인 만나시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이거 고소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파산관제인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실제로 저희 대표께서 너 고소하겠다라고 하신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파산관제에는 재산을 막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자료 제출하세요, 무슨 자료 제출하세요 하는데 거짓으로 막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파산 사기나 아니면 조사에 불응한 걸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파산관제인이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형사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요.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정이 되면 채무자는 아까 전에 불이익이 선고가 되면 불이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권리들이 복권이 됩니다. 하지만 특히 이제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면책 허가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일부는 당연히 면책 불허가 결정의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에 별도의 복권 절차를 신청을 해야지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책 허가까지 받으면 복권이 돼서 많이 이렇게 내용을 하시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첫 번째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파산 채권을 변제해야 되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은 채권자들은 손해보죠. 약간 돈 빌려주고 못 받게 되는 셈이 돼버리니까 손해고요. 그 다음에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서 면책 정보 등은 또 삭제가 돼요. 다만 파산으로
판사로 인한 그 면책 결정 사실이 특수기록 정보로 7년간 도입은 됩니다. 그리고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요, 이렇게 그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결정을 확정 통지하게 되기 때문에 면책 결정 이후로 금융기관의 그 추심 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가 돼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요즘 금융권으로 이렇게 면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용정보가 이제 다 이제 신용 회복이 된다고 말씀은 하지만 사실은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하고는 사실상 은행 거래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농협과 거래를 했는데 내가 파산 면책을 받았어요. 은행권 입장에서 얘는 돈을 빌려줘도 안 갚으려고 신뢰할 수 없는 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이용하던 그 금융사, 카드사들에서는 카드사는 좀 예외인 것 같긴 한데 금융사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은행 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보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용조회를 하고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는데 아무리 이 사람이 파산 면책이 됐다 하더라도 신용 등급은 낮아져요. 일단 그거 아셔야 돼요. 파산 면책이 됐다 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이 연체 정보가 없어질 뿐이지 당연히 신용 등급은 낮아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라도 내가 같은 은행에서 돈을 또 빌리는 게 가능하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향후 몇 년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금융사들에서 많이 관리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파산 면책에서 혜택을 누리고 반대로 손해를 봤던 그 금융사들에게 금융사와 거래를 계속 유지하거나 향후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이 따르는군요. 근데 면책에서 제외되는 친구가 있어요. 나 지금 세금이 2억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금은 면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특히 기업하시는 분 부가가치세나 가끔 세금들 수억 원, 수억 원인 경우 있는데요. 세금부터 내셔야 됩니다. 세금은 면책이 안 돼요. 내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서 우선순위로 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세금 관리를 좀 잘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생사님 다 아시겠지만 내가 가진 주식을 회사가 잘 나갈 때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거래세도 증거거래세도 내야 되는데 세금이잖아요.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주식 같은 거 처분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처분하시면 안 되고요. 내 회사 상태를 보고 내가 이 세금을 내게 되는지 회사가 잘 굴러갈 것인지 알고 처분하셔야지 함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시면 좀 곤란해져요. 파산 면책을 돼도 나에게 부채가 조세랑 부세랑 부채가 8천만 원이나 1억 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과태료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한 거잖아요. 불법적인 일을 한 거는 면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일을 해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비용이 들었다. 무죄가 나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무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에 변호사비용 이런 부분들 면책 안 됩니다. 밑으로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고의로 기한 불법행위. 이 경우도 안 돼요. 너가 못된 일 했는데 그걸 면책해줄 수는 없어. 라는 거랑 실시해요. 마찬가지로 고의도 마찬가지로. 보통 고의로 불법행위한 경우는 형사처벌받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횡령, 사기, 배임 이런 거 걸리는 경우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음주운전.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한 과실, 요즘 11대 중과실인가 12대 중과실인가 그런데 이런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을 치였어요. 그럼 손해배상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금액이 꽤 클 수도 있어요. 몇억 원 정도 될 수 있고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금액 면책 안 됩니다.
그다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금 관련해서 이거는 보장을 해줘요. 이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신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이게 왜 들어가냐면 제가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어디 한 채권자가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됐다 하더라도 보통은 면책이 면책이 된다라고 보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얘가 들어오면 내가 면책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악의적으로 그런 이유로 얘가 반대해서 안 올라갈까 봐. 실제로 반대할 만한 이유도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얼마 되지도 않고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양육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 애 양육비는 줘야 돼요. 이게 무슨 이혼했을 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한테 양육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리 네가 파산을 하고 뭘 하던 애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 후 학자는 성화특별법에 의해서 취업 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 학자금 대출 요것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를 좀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숨통이 튀어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재산이 있어요. 그 파산재단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적정 재산을 얘기하는데 임차 보증금 중 일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속하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빚잔치할 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빚잔치를 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 중 일부 6개월간의 생계비,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 내야 돼요. 이거 면제재산 결정을 해주세요. 별도의 대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대차 보증금 중 일부라는 게 뭐냐? 주거용 살고 있는 임차 보증금 중에서 우리 최우선전자의 부분 있잖아요. 그 금액을 좀 인정을 해줘요. 물론 2분의 1을 추가하고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는 2분의 1까지 해서 2021년 5월 10일서부터는 이제 금액이 인천은 3,4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 이전에 계약을 하신 경우에도 근접한 물건자나 물건자가 없다면 못하면 담보 물건자의 취득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서는 동일하게 그 위에 나와 있는 5월 11일에 시행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담보 물건자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전 법을 적용을 하고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파산 준비를 하실 때 자가가 있으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말씀을 드려요. 그 집에서 나오시고 빨리 월세를 구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면 자가잖아요. 임차보증금을 떼주냐? 안 떼줘요. 파산 신청 바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파산 신청을 할 거면 최소한 보증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춰서 월세, 그러니까 요즘 이동 가지고 뭐 전세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 주거지를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돈이라고 좀 보전을 받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은 거고요. 6개월간의 휴학이 뭐 어쨌든 간에 파산 신청하고 이러면은 정상적인 직업을 면책되기 전까지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인정하니까 1,100만 원인 거예요. 아마 1,110만 원이라고 보입니다. 1,110만 원 정도 금액이 있는데 요 금액까지는 생활비가 인정이 되니까 요 금액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좀 면제해달라고 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파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불운한 분인지 불운을 불러오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 정말 이제 두루두루 갈리세요.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주유소인 것 같아요. 90년도에 겁나 잘 나갔다가 지금 사형사건이죠. 그래서 그분이 뭐 주유소를 3개 정도 가지고 계실 정도로 3개, 4개를 가지고 있으실 정도로 제 의뢰인이었거든요. 3개, 4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대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주유소가 소득이 되게 높았기 때문에 되게 잘 나왔고 언제든지 팔려고 하면 이게 팔렸어요. 왜냐면 대출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인수하려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쉬웠는데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사실은 조금 갚아놨어야 되는 건데 못 그런 상태에서 이게 좀 사형사업이 되니까 팔려고 해도 최근에는 이제 2020년 근처, 2010 몇 년도 후반이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다운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요즘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 뭐냐면 그분이 이제 파산을 하신 건 몇 년 전이니까 부동산 가격이 별로 높지가 않을 때였어요. 차라리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 대지 가격이라도 가치가 오르니까 좀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 이렇게 꼬이면 파산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회색을 했어요. 갚을 수 있고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장사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한 개를 임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유소나 이런 특정 사업들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인허가를 받으면 가짜 팔거나 연세금 팔거나 이러면은 영업정지나 영업 취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임대료가 계속 나오는 거였는데 임차인이 영업 취소를 당하고 기억을 하거든요. 영업 취소를 당하면서 현금을 막힌 거예요. 몇천만 원씩 들어왔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 그래서 회색을 했어요. 처음에 개인회생을 했어요. 수익이 있으니까 나는 좀 갚아보겠다. 근데 이게 참 더러운 게 그 아까 전에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파산 회생 때문에 너무 뭐 이제 돈 빌려준 이제 채권자들이 손해가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데 회생이 어려운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급여 소득자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건 되게 일시적인 거는 괜찮은데 채무자들은 돈 안 갚아요. 이 소문을 들으면. 채권자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문제는 자기 채권 내시면 안 돼요. 얘 망할 거래. 이거를 좀 알고 어떻게든 좀 피해보려고. 왜냐면 파산 현책을 가는 경우에 파산 현책의 경우에도 파산과제인 되게 적극적이면 소송해서 돈 받아가요. 근데 이제 금액이 적고 이래버리면은 비용이 더 많이 나니까 만약 뭐 1억짜리고 2억짜리고 3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가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는 파산 가지고 소송을 하죠.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소액인 거야. 200, 100. 이런 경우에 지급 능력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파산관제는 있지만 비용 대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서 그런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파산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회생을 하고 싶었고 이 사람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이에요. 그냥 단위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허락받고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재판부가 일반 회생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이제 못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하고 다르게 파산으로 넘겨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정리하자. 이게 일반회생이라고 저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분을 이제 잘 정리가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내가 힘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를 잘 파악해서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파산 서류 이거 마찬가지로 현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60페이지 이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 수할 수 있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지금 61페이지 정도 보면은 좀 더 크게 보실 수 있어요. 서류를 뭐 내야 되냐면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뭐 주민등록 초본 뭐 이런 거 쭉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왜 이게 필요하냐? 이것도 가족재산 조사합니다. 특히 자녀의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내게끔 되어 있어요. 가족들한테 특히 와이프, 자식들한테 와이프랑 자식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있다. 무조건 조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 일부러 이혼도 하세요.
이혼하면은 좀 재산 좀 줘도 괜찮을 줄 알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과다한 재산 분할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이거 부인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하세요. 근데 물론 이혼을 권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보통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와이프들도 고민을 하잖아요. 이 정도 파산에 이를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많이 싸우셨겠어요. 그죠?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혼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데 지금 하면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혼이 생각이 정말 있는 경우에는 하라고 하고 웬만하면 협의 이혼하지 말고 재판상 이혼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협의 이혼하면 너네 짜고서 돈 빼돌린 거 아니냐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과도하게 재산 처분이 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 건 맞지만 그 사업비까지 와이프가 다 갚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적절한 금액으로 재산 분할을 받는 경우에는 이건 부인권 행사가 어렵다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와이프한테 주는 게 아니라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법원에서 이것까지 건드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할 예정 정도로 있고 힘들고 그 다음에 와이프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절한 시점에 이혼을 하시는 거는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거 물론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다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여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조사 안 하는 경우 없어요. 파산 앞두고서 뭐 이혼을 뭐 1, 2년 안 했다, 그 전에 했다 다 조사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고 계시라. 근데 파산한 이후에 이혼하는 것도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파산하기 전에 하시는 것이 그래도 생계 유지가 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목록 보면요 엄청 많아요. 지금 한 30개가 14개 없네요. 제가 지금 적은 거는 과거 1년 채무자의 은행 통장 거래 내역, 세무자료, 각 보험사 실효도 있는지 여부, 생명보험이 있는지 여부, 이제 구청에서 내야 되는 거 이거 자료 엄청 많거든요. 이것만 내는 거 아니고요. 처음에 14개 기본적으로 내고요. 나중에 채무조사 제대로 들어가면 30개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계좌 숨길 수 있나요? 아닌데요. 요즘 다 아시잖아요. 금융 조회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 가면은 다 조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조회해서 다 나오니까요. 재산 숨기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이제 제가 예외적으로 아이 돌반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재산은 다 나와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물어보세요. 저 생명보험이랑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청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왜 해지해야 되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해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보통 파산할 때 젊은 나이에 파산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 보험도 없으면 이제 보험 가입도 안 되고 보험도 가입한다 해도 너무 금액이 높은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걸 가지고 파산과장한테 가면 해약하라고는 안 하고 그 해약 환급금 있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요. 그럼 해약 환급금이 지금 시점에 해약 환급금을 계산했을 때 600이다 1000이다 이런 게 있으면 파산관제인이 이 돈을 현금으로 내면 유지할 수 있고 이걸로 이제 하겠다라는 그 화해 계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1000만 원 전체를 하시지는 않고 보통은 이분이 어려워서 오신 걸 알기 때문에 전체 특히 보험 같은 경우에 전체 한 해약 환급금이 한 1000이나 2000인데 2000이라고 썼을 때 2000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2천만 원을 마련해 갖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줄 테니 절반으로 줄여줄 테니 이제 화해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해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약 환급금을 좀 만드시는 게 그 절반 정도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물론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보통은 해약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사라져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다 야간 대출로 받으세요.
뭐 1,000만 원 받을 돈이 있으면 500만 원까지 받건 700만 원까지 받건 이런데 이제 보통은 그건 이제 파산 면책 채권을 안 들어가고 왜냐 같이 물려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200 정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만 조절을 하시면 파산 관제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안 되니까 해약하시거나 이런 위험성을 하다보기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을 좀 살려두시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파산이 안 되는 파산 파산 그 면책이 안 되는 그 채권들에 해당하는 것 같다. 아니면은 파산 관세인이 뭐 이제 자기한테 내가 진짜 장인한테 빌린 게 맞는데 내가 먼저 줬다고 이거 문자를 삼는다. 이거 다 토해내야 되고 내가 면책이 안 되는 거냐? 이랬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파산 관제인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사정을 잘 설명을 해서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변제를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해계약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조율을 하시려고 하면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변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너무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분할해서 받아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시에 내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제가 이게 돈이 너무 지금 생계도 이렇고 이러니까 보험은 꼭 살려야 되니까 물론 20개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만요. 몇 달인 경우에는 관제인이 그러면 1,00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5회를 납입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조율이 약간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관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 자동차 관련해서 얼마나 있는지 관련 자료도 일체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 내역 중에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아니면 이제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면 인출을 현금으로 많이 했다. 이런 거 다 소명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 언제 쓰였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경우 뭐 매달 100만 원씩 뺐다. 근데 생활비로 카드를 안 쓰고 이 사람 현금을 쓰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내가 빼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자료 소명 안 되면 다 마찬가지로 파산 재산에 다 돈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안 되면은 면책 불허 사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넣냐면요. 예전에 이제 채무 조정을 예전에는 보통은 신용회복위원회로 안 가고 요즘은 보통 개인회생으로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왜 넣냐면 요즘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전에 이제밖에 면제를 안 해줬는데 요즘 많이 좋아져서 몇 가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반드시 일단 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거 일시적으로 채무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신용도 걱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지금 갑자기 회사가 망해가지고 지금 현금 흐름이 잠깐 막힌 경우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연체 전 채무 조정. 이건 연체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네요. 이게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볼게요. 정상 이행 중이라도 내가 이번에 당장 연체가 될 것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정 채무조정 제도를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거나 아니면 진짜 이번 달만 버티면 되는 경우 이제 곧 예정되어 있지만 신용도가 절대로 떨어지시면 안 되는 분들은 회생이나 파산 같은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요. 왜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냐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 등록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데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채권기관 중에서 그 과반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좀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지원 대상이 쭉 나와 있어요. 이제 금액은 얼마고 보통 이제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연체 기간은 얼마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거나 무급휴직자거나 폐업자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중간에 폐업하시게 돼서 일시적으로 좀 막힐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그 재기를 위해서는 신용도가 중요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상담을 받으러 가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자율 채무 조정이라고 해서 연체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만 아니면 그다음에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보통 개인회생을 하세요. 왜냐면 이제 이자만 조율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해주긴 해요. 약정 이자율 깎아주고 뭐 이 정도인데 좀 좋은 건 또 뭐냐면 채무를 또 길게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는 5만 원이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 회생 파산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는 데 가면은 그냥 싼 데 가도 보통 이제 파산은 조금 덜 받고 하기도 해요. 왜냐면 나머지는 파산 관제인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서 관련된 서류만 내주니까 그렇긴 한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해주려고 그러면은 시간과 공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0에서 300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법원에 내는 돈 제외하고. 법원에 내야 되는 돈도 기본 5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파산 관제인이나 아니면 이런 위원들 급여로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걸로 책정되어 있는 게 3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 인지대, 그다음에 특히 송달료가 많이 나와요. 채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만 하더라도 뭐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들고 변호사 비용 들고 아니면 법무사 비용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신청할 때 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5만 원만 내면 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를 하는데요. 사실 원금이 안 깎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정말 신용이 엄청 중요하신 분들 제외하고 나서는 여기서부터는 보통은 개인회생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원금이 깎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가 있어서 엄청 요즘 여기는 5만 원만 내면 돼요를 강조를 하시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나는 이제 신용이 중요하다, 신용 안 깎이고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이용하시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넣었는데 아마 이게 좀 뭐 소득이 부족하다, 뭐 이런 개인 뭐 워크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요 경우는 요것만 좀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인 경우들이나 이런 경우들은 가능한데 사실은 사회적 취약계층이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 파산면책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게 더 유리하니까 아마 잘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그러니까 채무를 못 받아서 이 사람이 된 케이스는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친구가 돈 다 해먹고 안 주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이 경우에 사실은 너무 금융사들한테 독촉을 받으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한 거죠, 사실. 근데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원금이 갚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원금은 분할해서 해야 되는데 4인 가족인데 소득은 월급쟁이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돈을 갚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월세도 내야 되고 기본적인 비용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담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회생을 했어요. 그래서 10몇 프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생계 대비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여기 이제 채권자들 분에서는 좀 다소 억울한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 지인처럼 그 본인도 못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약간 연쇄부도처럼 다 같이 서로 빌려준 사람들끼리 그 파산 면책이 같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뭐 금융권에서는 꼼꼼히 빌려주셔야 되는 거고 개인 간의 돈 거래는 사실 저는 별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케이스 얘기를 좀 하면요. 정말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대표가 파산관제인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오는데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여기서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는 물론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개인회생이나 아니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그래도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파산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이제 면책 안 되니까 상담하고 이러겠지만 열에 9분 내지는 상당수 분들이 약간 빚을 만드는 구조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납득 안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제가 열심히 신청들이 하는 경우는 납득이 가는 경우에 정말 불운한 경우들인데 납득이 안 가는 경우는 사실 사람이 300을 벌면 300의 규모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는 적게 버는데 내 자식 다 교육시키고 싶다. 뭐는 남들 다 해주는데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사실은 요즘 카드도 있고 대출도 있으니까 본인이 버는 돈에 비해서 규모에 안 맞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분들이 과연 파산 면책을 하는 게 한 번 정도는 뭐 기회를 준다 이러는 거는 모르겠지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돈을 빌려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빚을 계속 지는데 생활을 굉장히 너무 여유롭게 한다. 저는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300을 벌면 300 규모에 맞게, 200을 벌면 200 규모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좀 보이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갔다. 아까 전에 제가 사기 설명 왜 했겠어요? 적절한 시점에 사기로 빨리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네, 노리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파산 신청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걸로 지금 소송이 되게 많이 붙어요. 생각보다. 이 사람은 사기라고 하고 나는 그때는 이행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산하고 면책까지 갔는데 사기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를 왜 일부러 누락을 하냐?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파산이 된 거예요. 뭐 얼마가 아니라 좀 짧은 기간에 파산이 됐을 때 빨리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게 악용을 하려고 작정을 했을 수도 있고 사기로 인정되면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파산 결정과 그다음에 면책 결정이 되기 전에 특히 얘가 파산으로 신고를 했대, 파산 신청을 했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빨리 형사 고소를 해야 돼요. 면책까지 가는 거는 쉬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발생을 해요. 얘 이거 배임하고 횡령한 거고 아니면 이거 사기친 거야 라고 빨리 해서 그 경찰하고 검찰하고 법원에서 이거 사기라고 인정이 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니까 이 돈은 면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재산이 없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렸어. 속이고 빌렸어. 이거를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소할 것 같은 채권자는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기 고소가 됐습니다라는 걸 파산관제인이나 법원에 알리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 주세요. 그냥 바로 면책하지 않아요. 수사 결과를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산을 하시려고 하시는 파산하고 면책을 신청을 하시는 분도 이런 걸 고려를 하셔서 적절한 시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채권자라면 이 사람이 파산 면책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사기인가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걸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짧은 기간이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실제로 제가 고소한 경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라. 왜냐면 이게 양날의 검이잖아요.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현금 흐름이 막히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파산의 절차에 이르는 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막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악의적인 채무자들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악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이렇게 악의적으로 파산 면책 신청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겠죠.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열의 9은 좀 전 부도덕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좀 아껴 쓰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아파서 빚이 생기고 막 이런 경우는 사실 이해가 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누구는 돈 쓸 줄 몰라서 그렇게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근데 반대로 오해받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그때 갚을 의사가 있었고 파산까지 가고 싶지 않았고 난 신용이 중요한 사람인데 재수가 없으면 또 그렇게도 풀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풀리는 분들은 파산 신청할 때나 면책할 때 사이에 봐도 남달라요. 그분들은 코를 띄시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하려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파산 신청한 이후에도 뭔가 이제 현금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계좌 사용이나 이런 게 막 생활은 해야 되는데 계좌 사용 이런 게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사실 대리 띄시고 콜 띄시고 정말 열심히 사세요. 아, 이분 정말 운만 좋았으면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지금처럼 부동산이 좀 올랐을 때 파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게 꼬여서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개인회생이고 법인회생이고 파산이고 면책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괜히 오해받아가지고 사기고소 안 당하게 딱 적절한 시점에 상담받고 진행을 하시고 아닌 경우에 내가 오히려 내가 채권자로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절하게 고소를 하세요. 근데 이제 너무 다들 법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은 게 좋은 거로 이루어지고 법은 더 이상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시고 이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강의로 개인회생 파산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앞에 걸 다 하시고 이걸 하시면 최악의 경우에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경우에도 제기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게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이나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산 면책에 이르는 경우보다는 아마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법원 업무나 관제인 업무를 봤을 때 많이 늘었어요. 특히 파산 같은 경우가 한동안 줄다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시장 중에서 가장 핫한 데가 바로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파트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 대출금으로 꾸역꾸역 어떻게 버텨오시거나 지금 아니면 국가에서 지금 보조금 코로나로 인한 이제 손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정도 기대하시면서 있는데 그걸 받으신다 하더라도 힘드신 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개인 간의 그 빚은 만드시지 마시고 금융대출로 최대한 버티시되 그리고 금융하시면 난 좋아하시겠지만 금융으로 버티시고 국가 보조금으로 버티시되 적절한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못 갚을 것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파산 면책까지 가시지 말고 중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셔서 최대한 갚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저 3년 동안 그 돈만 갚으면 끝인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정 때문에 금액이 작을 수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런 위원들께서 지금 자료 다시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200 버는데 너 나이를 보거나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나중에 너는 더 많이 벌 것 같다. 이러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소득 증빙 자료 내라고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소득이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 제외하고 최소 비용 제외하고 나머지는 갚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금액만큼은 또 증액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자가 줄 수 있고 원금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계치에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개인회생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체크하실 거는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하고 건강보험은 면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꼬박꼬박 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물론 이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이렇게 안 되는 채권부터 먼저 갚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갚아지면 그 이후로 이제 다른 채권들을 갖게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한 내가 적절한 시점에 개인회생이 들어가면 좀 어쨌든 사업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일반 회생인 경우는 조금 고민을 하시긴 해야 돼요.
강의 중에 강의 외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회생에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면 채무자들이 돈을 안 갚아요. 내가 뭐 미수 채권이 있는데 그거가 회수가 잘 안 돼요. 또 이 사람 여기가 일시적으로 현금이 안 돌았다는 소문만 나도 사실 미수 채권이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안 빌려줘요. 일부러. 그래서 어떤 분이 정말 이건 좀 가슴 아픈 사건이었는데 어떤 분이 정말 평생을 정말 기업을 잘 이끌고 오시는 분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좀 돈이 막히신 거예요. 근데 금융대출도 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른 거래처들에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사업체를 좀 먹으려고. 근데 이분이 너무 평생을 좀 꿋꿋하게 사셨나 봐요. 너무 가슴 아프게 이걸 못 견디시고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자식들이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생각보다 거기 부동산 가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공장이랑 이런 데가. 그래서 파산을 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이러지 말고 막상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이용을 하고 어떻게든 숨통만 트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사라지는 구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시거나 막 살거나 뭔가 빼돌리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최대한 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우리나라 제도가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는데 못 이용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올려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제가 그 전에도 따로 그 전화가 오면은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제 그 국장님 통해서 이제 총무님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또 상담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이제 종료할 건데요. 의미가 있었던 거는 실제로 제가 컨설팅 하신 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연락이 와서 저도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쉽게 이제 얘기한 거 듣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되게 도움이 돼서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몇 분이 됐든 아니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제 도움이 되신 분이 있었으면 저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오늘 들었던 강의나 전에 들었던 강의가 어느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오히려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줌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 켜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교육은 마치고요. 교육 마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오늘 중국소상공인연합회 교육장에서 교육은 오늘까지 마치고요. 다음 교육은 신포동에 있는 상인 교육장에서 네,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에 줌 강의도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김종필 세무사님 하실 거예요.